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설의 박덕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고려 국경 그리고 조선의 국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고려 북계, 북쪽 경계죠. 이 고려 북계는 어디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웠거나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고려의 국경선은요. 이 대일항쟁기 때 스다 소키치라고 하는 일본인 식민사학자가 만들었던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 스다 소키치의 고려 국경과 똑같은 동일한 내용의 고려 국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헌이나 자료를 보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고려사를 보겠습니다. 고려사에서 이 지리 서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방 경계는 이 고려죠. 서북은 당 이래로 압록을 함계로 삼았고 동북은 선충령을 경계로 삼았다. 무릇 서북은 그 이르는 곳이 고구려에 위치지 못했으나 동북은 그곳을 넘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사에서 자신들 고려의 경계를 이야기를 할 때 경토, 영토를 이야기를 할 때 고구려와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려라고 한 것이고요. 고구려의 땅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북은 당이래로 압록을 한계로 삼았다라는 말에서 지금의 압록강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압록이라는 말은요, 이 보통 명사입니다. 경계를 뜻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대명일통지에 보면은 이 한 권의 책 속에 이 두 군데의 압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압록은요, 물수변 압록이죠. 그래서 맑을 녹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압록은 실사변 압록이라고 해서 푸를 녹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다르고요. 첫 번째로. 이 맑은 물과 푸른 물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중국어 발음으로 할 때도 다르게 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똑같이 압록이지만 이 뜻이나 실제 발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물수변 압록은 요동을 이야기하는 곳에 부분에 이제 나오는 요동의 압록이고요. 오른쪽의 압록은 조선을 이야기할 때의 압록이기 때문에 두 군데 서로 다른 압록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는 이 물수변 압록은 지금의 그 요하를 뜻하는 것이고 실사변 압록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만강과 압록강 할 때의 그 압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압록에 대해서요, 이 태백일사에도 보면은 서압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진의 손자 불리지 이분은 이제 고주몽의 부왕,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일찍이 서압록을 지나다가 하백의 딸 유아를 만나 기뻐하며 장가들어 고주몽을 낳았다라고 해서 이때 이제 서압록은 바로 지금의 요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을 정확하게 이 서압록이라는 표현을 씀으로 해서 지금의 압록과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기록은 태백일사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태백일사는 조선조의 그 이맥 선생이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압록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국사기에도요, 이 서압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본기의 고국천왕조를 보면은 저는 용렬하고 어리석어 본래 큰 정치에 참여하기 부족합니다. 서압록곡 자물촌의 을파소는 유리왕대 대신 을소의 후손으로라고 해서 이 을파소를 첨가하면서 을파소가 살고 있는 곳이 서압록곡 좌물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도 요동의 압록이기 때문에 요하이기 때문에 물수변 압록을 쓰고 있고요. 태백일사도 사실은 이제 이 서압록이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국유사에서는 정확하게 이 물수변 압록이 요수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삼국유사 제3권 순도조료조에 나오는데요. 살펴보면 고구려 때의 도읍은 안시성, 일명 안정홀로서
요수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요수는 일명 압록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가 바로 압록, 물수변 압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안민강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고려 서북계가 서북 쪽의 경계가 이 압록이 요하였다는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 거란 요탑의 분포인데요. 이 고려와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요 나라, 거란이 세운 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요탑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 이제 요탑을 두 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도 이게 그 조양에 있던 요탑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닌데 하여튼 조양에 있는 요탑 같고요. 오른쪽 끝에 사진은 아마도 이게 내몽골에 있던 요탑 같습니다. 그래서 내몽골이나 아니면 이쪽 조양을 지나서 쭉 달리다 보면 들판에도 이 요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양 같은 그런 시내에도 요탑이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막상 가서 보시면 굉장히 큰데 물론 이 요탑을 처음부터 세운 것도 있지만 그 실제로는 그 이전에 뭐 당나라 때 그런 탑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그 밖에를 이렇게 돌로 그 벽돌이라고 하죠. 벽돌로 이렇게 밖에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막 세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거란은 불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 탑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의 땅에 탑을 세우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탑의 분포를 보면 거란, 이 요 나라의 강역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거란 요탑의 분포도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왼쪽 이 서남 쪽은 지금의 황하죠. 황하 아래, 그러니까 천진 아래까지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동북 쪽은 이 요양까지 정확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 선을 넘지를 않는 거죠. 이 선은요, 실제 중국에서 만든 그 요나라 강역, 실제 여기도 이제 잘못되어 있죠. 사실은 지금 우리의 그 고려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그 뭐 압록강에서 뭐 원산만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요나라의 그 서남쪽 강역과 이게 일치하고요. 이 동북 쪽은 지금 요탑의 분포가 이렇게 요나라까지 이제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요탑의 분포는 이 중국 요양시 동록에 있는 탑, 이 산등성이 위에 있죠. 이 탑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이제 동쪽 한계선이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탐만촌이라고도 하는데 이 요탑의 분포를 봤을 때 요나라와 이 고려의 경계는 분명하게 요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양 바로 옆에 이제 요하가 흐르죠. 근데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이 고려 천리장성의 위치입니다. 자, 지금 뭐 이야기하는 것은 이 쓰다가 그린 천리장성 표시도를 이 추정 지역을 지도로 보면요, 굉장히 높은 그런 산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런 높은 산들이 만약에 산이 이제 연이어서 있으면 거기에 이제 성을 쌓을 수가 있겠죠. 만리장성처럼. 그런데 보시면 횡단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 산의 분포가 굉장히 다르죠. 이런 곳에 굳이 성을 쌓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뭐 표시는 안 해놨지만은 강이 성을 이렇게 뭐 절반을 어떻게 보면은 절반을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런 곳에 굳이 성을 쌓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천리장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오른쪽 지역에 지금 뭐 여진족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진족과 관련된 그런 유물이나 유적이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이쪽 지역에 살았다라고 하면 여진족의 유물이나 유적이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천리장성은, 지금 알고 있는 천리장성은 이 산악지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성을 쌓을 이유가 없고, 또 마찬가지로 이 천리장성 밖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서북 쪽이죠. 이쪽에서는 거란의 유적이나 유물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그은 사실은 이제 그 천리장성인데요.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이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 이 천리장성이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고려의 그 강역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되고 굉장히 넓게 되죠.
자,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고려 기록에 나와 있는 고려 국경입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대요사적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요 나라 동쪽에 변경에 있는 파수병 현황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더라도 고려의 경계는 이 요하를 경계로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강동 육주라는 것도 지금은 이제 그 의주 바로 밑에를 강동 육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제 이 고려 천리장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동쪽에 강동 육주가 위치해 있던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 초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초의 국경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위화도 이야기입니다. 자, 태조 이성계가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위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회군을 해서 다시 이제 개성으로 가서 쉽게 얘기하면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위화도, 회군을 했던 위화도의 위치를 지금 뭐 누구나 사실은 이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주 바로 위에 있는데요. 자, 인하대 허우원 박사는 그 위화도가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고, 뭐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책도 내고 또 뭐 상생방송에서 이제 그 강의한 내용들을 이렇게 방영하기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 제기는 뭐였냐면 고려사 열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좌군과 우군이 도압록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압록강 둔위화도라고 해서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주둔했다라고 하는 이 글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압록강의 위화도에 주둔했다가 아니고요.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주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화도는 압록강을 건너야 있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보면은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위화도는 이 검동도의 아래에 있는데 둘레가 40리다. 이 위화도와 검동도 두 섬 사이를 압록강의 지류가 가로막고 있는데 굴포라고 일컫고 주성에서 25리 떨어져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압록강의 지류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위화도와 검동도 사이를 흐르는 섬, 이 강은요, 압록강의 지류가 아니라 압록강의 본류입니다. 압록강의 본류를 지류라고 잘못 쓸 리는 전혀 없겠죠. 지금 보면은 구체적으로 몇 리 떨어져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압록강에 있는 것이 위화도가 아니라 지류의 위화도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명백한 근거입니다. 또 하나는 정조실록에 나옵니다. 위화도는 토지가 비옥한데도 오랫동안 벌어졌다. 성조께서 군대를 주둔시켰던 곳이다. 이 성조는 태조 이성계를 말합니다. 또는 강변의 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화도는 지금 강변이 아니죠. 강 중간에 있는 이 섬이기 때문에 이 강변의 땅이다 라는 말에도 위화도가 지금의 위화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종실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송골산 동북쪽 모퉁이에 대창산 서동이 의주의 위화도와 금음동도의 두 섬과의 거리가 30여 남짓한 도정으로서 길이 평탄하니 곧 요충의 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송골산은 어디냐면요, 지금 오룡산이 바로 예전에 송골산입니다. 그래서 송골산 동북쪽 모퉁이 대창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송골산에서 삼식은 뭐냐면 90리를 뜻합니다. 한식이 30리거든요. 그래서 삼식이니까 90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송골산 동북 90리 있는 곳에 위화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의 위화도는 뭐 이거보다 훨씬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위화도가 아니고 이 송골산 동북 90리에 위화도가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조실록을 보면요, 압록강을 막 건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화도에 대해서 압록강을 막 건너 만성에 이르면, 이 오랑캐 만자죠, 이 강줄기가 셋으로 나뉘는데
그 한가운데에 있는 섬의 이름이 위화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허봉 박사님이 이걸 찾았는데요. 저도 이 구글 지도로 찾아보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줄기, 강줄기가 셋으로 나뉘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이 바로 여기인데요. 지금의 위화도보다는 동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중국의, 지금 중국이죠. 단동의 관전만족 자치현이고요. 이 중에서도 서점자라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사진이 보이죠. 직접 이제 찍으신 건데,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이 강줄기가 흐르는 곳이고, 자칫하면 이제 뭐 장마가 지거나 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여기가 잠기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평야가 좀 있어가지고요.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 능선에 이 비를 또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위화도는 그런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이 뭐냐면 이 사군 육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해서 지금의 경계선, 한반도의 경계선인 압록강과 두만강이 확정되었다. 그때 이제 영토를 개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 이 뭐 압록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스다각은 그 천리장성의 그 경계에 머물다가 이 조선 세종 때 사군 육진으로 이제 계속 개척해 나가면서 지금의 그런 조선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세종실록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418년의 기록인데요. 이 세종의 장인이 시몬이죠. 그런데 이 시몬을 이제 잡아오게 하는 이 당시에 이제 명나라로 갔던 이 시몬을 이 잡아오게 하는 그런 어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역관 전의로 하여금 군사 10명을 거느리고 연산참으로 가서 시몬을 기다려 칼을 씌우고 수갑을 채워 잡아오되 연산참을 지나가지 말고 시몬이 만약 사신과 함께 오거든 어머니의 병을 핑계하고 불러내서 잡아오게 하라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이 연산참이라는 곳에서 그곳을 넘지 말고 거기에 기다렸다가 시몬이 다시 귀국을 할 때 그때 넘어오면은 잡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참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종실록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고황제는, 여기서 이제 고황제는 이 명나라의 그 시조를 말합니다. 만리를 밝게 보시어 요동의 동쪽 180리에 연산 파절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동의 동쪽 180리에 연산 파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명나라와 조선의 경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 파절 동쪽에는요, 동팔참이라고 해서 8곳에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참호를 이 어떤 지키는 그런 파수병들을 배치한 이 동팔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팔참의 땅이 넓고 비옥하여 목축과 수렵에 편리함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연산 파절이라고 하는 곳을 경계로 해서 동쪽 땅이 목축과 수렵에 편리하고 넓고 비옥한 이 땅을 모르고 그 경계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입증한 이 연산파절이나 연산참이 어디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 대청광여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대청광여도에 요동 지역의 그 지도를 찾아보면요, 이걸 확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이죠. 그 압록강에서 쭉 서북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연산관이라고 지금 노란색 박스 쳐져 있는 원 쳐져 있는 곳에 연산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예, 이걸 경계로 해서 동쪽이 동팔참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과 명나라의 경계는 바로 이 연산관 그리고 연산참 그리고 연산파절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조선과 명나라의 경계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압록강과 두만강은 뭐냐? 이 조선 초까지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은 미국 하와이대의 동아시아 역사 교재에도 보면요. 잘 보시면 밍 다이너스티라고 해서 명나라와 조선,
경계를 보시면은 압록강보다 더 서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뭐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고 이것이 타당하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경계를 새로 그은 것 같습니다. 위화도라든지 압록강이라든지 이런 지명들이 조선 초까지만 해도 유동 쪽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 한반도 내로 이렇게 조금 축소돼서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광개토대왕 B를 재해석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광개토대왕 B가 왜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알려지지 않고 연구가 안 됐는가라고 했을 때,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선 말, 그때 청나라가 폈던 봉금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나라도 사실은 봉금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나라가 봉금 정책을 펴면서 이 지역에 있던 그런 지역명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봉금 정책에 의해서 살지를 못하니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명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썼던 이름을 이쪽 지역에서 똑같이 쓰게 돼요. 그러면서 지명들이 다 이동을 합니다. 허범 박사님이 이제 어떤 추리했던 내용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최근에도 제가 뭐 어떤 영상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두산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거기 뭐 조선 쪽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쪽으로 많이 이제 피신을 망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온 분들이 자기 고향 이름을 거기다 다 이름을 붙였대요, 지명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상주, 뭐 예를 들면 청주에 살다 왔으면 청주, 이런 지명을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동하면은 지명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봉금 정책 이후에 생겨난 그런 어떤 지명들이 이렇게 이동하게 된 게 아닌가, 압록강 두만강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동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이 두 번째는 이 조선 당시의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조선 시대에는 이쪽 북방으로 이렇게 뭐 지방관으로 발령이 나거나 뭐 무관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게 되면은, 그걸 정말 가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핑계를 대가지고 뭐 돈을 줘가지고 아니면 뇌물을 써가지고 또 딴 사람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경 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 변방이라고 하는 그런 변방 의식만 있지, 우리 조선인 국경이기 때문에 여기를 뭐 잘 지키고 좀 더 이렇게 뭐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이런 의식이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등한시하게 되고, 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동창이 밝았느냐라고 하는 시를 지었던 그런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이제 울릉도랑 이 울릉도 쪽을 일본에 넘겨주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원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로 이제 개소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조선 유학자들, 어떤 관리들의 영토 의식이요, 굉장히 희미했고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가 이렇게 일본에 자꾸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는 그걸 넘겨주자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그런 세태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 북방에 대한 어떤 경계의식, 영토의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희미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조사나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행정체계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역에 대한 지역명이나 어떤 지명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를 들면은 두만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두만강 외에도 다른 곳에 또 두만강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거든요. 백두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역사 지리를 연구를 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당시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 지명, 지리에 대한 그런 연구가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얘기하면은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뭐 갑자기 조선 인구가 불어나잖아요. 그 전까지 뭐 1700만, 뭐 1800만 이렇게 추산을 하다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갑자기 막 2000만이 넘는단 말이에요, 조선 인구가. 갑자기 인구가 증가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일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호구조사를 제대로 하면서부터 그게 구체적인 통계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뭐랄까요 역사 지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이것을 이제 체계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의 어떤 그런 어떤 지명의 이동이나 변경 과정에 대해서 고려 없이 그냥 그 당시에 부르던 지명 또는 뭐 그런 세상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이게 지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 사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리학적, 유물론적 접근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문장 단어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논문을 쓰더라도 뭐 인문학적 접근으로 바라보면서 종합적 견해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겠네요. 그쵸. 편협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한테. 우리가 한자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모수라는 것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언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해모수라는 건 말 그대로 해의 아들이란 뜻이고 해머스메란 뜻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의 어떤 용어나 어떤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사설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사실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유교식으로 다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동부여 같은 경우도 가섭원 부여라고 하는데, 가섭은 이제 마하가섭이라고 해서 그 왜 불교의 용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지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건 왜 그러냐? 뭐 삼국유사나 아니면 불자들이 사설을 새로 이제 편찬하는 과정에서 지명을 자기 불교식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도 그래서 이분의 어떤 천재적인 어떤 역사 해석이 천재적이다라고 얘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말, 고유의 말인 이두문을 통해서만 사실은 이 역사 지리에 나오는 그런 지명이나 인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또 이두에 밝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역사 해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땅이 넓으면 강국이냐라고 뭐 이렇게 주류 학계에서 윤내영 교수님을 예전에 막 비판하고 비난할 때 얘기를 했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을 드는 게 뭐냐면 그 흉노의 묵특이라고 하는 선우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한나라에서 당시에 막 이렇게 조공을 뭐 이걸 뭐 미녀를 바쳐라, 뭐 낙타를 바쳐라, 뭐 공주를 바쳐라 할 때는 탁을 했어요, 바치게 하고. 그런데 어떤 땅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는요, 신하들이 그 뭐 쓸모도 없는 땅이니까 그냥 이번에도 그냥 주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목을 베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은 쉽게 얘기하면 나라의 몸과 같은 것인데 한 평의 땅이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토 의식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토가 넓으니까 강국이 아니고요. 그 영토 자체가 나라의 몸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뭐 신민식 그 박사님의 그 박사학위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금 말씀드린 고려의 북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요동이죠. 이쪽 지역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뭐 농사짓기 어렵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쪽 지역이 아까 잠깐 기록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기도 교수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하라는 곳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물류를 그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바다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물류가 서로 교류하고 서로 상인들이 교류하고 또 어떤 인삼이나 아니면 뭐 광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뭐랄까 부유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쪽 지역의 요동, 길림성, 뭐 흑룡강성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고 안 차지하고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동 지역에서부터 요소까지는요 거의 평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초원이 많았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면요 바로 그냥 이 북경까지 진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결론적으로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뭐 어떤
그 지리적이든 굉장히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하는 나라가 사실은 이 동북아의 어떤 패권을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었고 이 땅을 우리가 놓치면서 사실은 잃으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계와는 다른 전혀 다른 그런 진짜 이 경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금의 시각으로 또는 이 조선 말의 시각으로 이 뭐 고려 말이나 조선 초의 그런 상황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지리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이 조선이나 고려의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어떤 의견을 남기실 게 있으면 유튜브로도 이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유튜브에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